1차 세계대전이 남긴 잿더미 속에서 세상은 새로운 심장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파리였죠. 두 번의 거대한 전쟁 사이 이 시기 파리는 예술혁명과 정치적 격변이 그야말로 들끓는 거대한 실험실이나 다름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파리의 예술과 사상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평화, 연민, 그리고 용서. 오늘 이야기는 이 한마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스페인 내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마누엘 아사냐가 남긴 아주 절박한 외침이에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비극을 넘어서 전쟁의 상처를 겨우 봉합했는데 또 다른 전쟁의 공포가 엄습해오던 당시 유럽 전체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는 전 세계의 예술가들을 끌어당기는 정말 거대한 자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해밍웨이나 피츠제럴드 같은 작가들부터 피카소, 달리 같은 화가들까지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영감을 찾아 바로 이곳 파리로 모여들었죠. 해밍웨이가 말했던 그대로 파리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축제였어요. 이 시대 파리 예술의 심장부에는요, 아주 거대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끔찍했던 전쟁의 혼돈을 겪고 나서 어떻게든 안정과 질서를 되찾고 싶다는 열망이 아주 강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낡은 건 모조리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는 아방가르드의 혁명적인 에너지가 들끓었죠. 이 두 힘의 충돌, 이게 바로 이 시대 예술을 움직인 진짜 엔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역시 이 사람이 있죠.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1900년에 파리에 도착한 무명 화가가 불과 몇 년 만에 미술의 모든 규칙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특히 1907년에 그린 아비뇽의 처녀들, 그리고 이후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만들어낸 입체주의, 즉 큐비즘은 미술의 역사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죠. 되돌릴 수 없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그 혁명가 같던 피카소가 갑자기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발레리나 올가 쿠클로바와 결혼해서 상류사회의 일원이 되더니 파격적인 큐비즘 대신 아주 안정적인 고전주의 스타일로 돌아갑니다. 그 역시 질서로의 회귀라는 시대의 커다란 흐름에 몸을 실었던 거죠. 질서를 향한 열망? 이건 건축계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건축가 르 코르부지에가 이끈 순수주의 운동이 바로 그건데요. 그는 큐비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병이나 기타처럼 기계가 만들어낸 완벽한 형태의 사물들 있잖아요. 거기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찾고 이걸 건축의 새로운 언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건축이냐, 혁명이냐? 르코르비즈에게 건축은 그냥 예쁜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을 통해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심지어 피비린내 나는 혁명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건축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했던 거죠. 그의 생각에 얼마나 급진적이었는지는 이 부화쟁 계획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리의 유서 깊은 중심부를 싹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초고층 빌딩들을 세우자는 계획이었어요. 아니, 지금 봐도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질서와 효율성을 향한 그의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런데 질서만 추구했던 건 아니에요. 파리에 또 다른 얼굴이 있었죠. 바로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는 주체할 수 없는 활기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건너온 예술가들이 합류하면서 1920년대 파리는 말 그대로 잠들지 않는 축제의 도시가 됐어요. 해밍웨이가 묘사한 그대로 진정한 움직이는 축제가 펼쳐진 거죠. 당시 파리의 문화 지도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은 해밍웨이와 피츠제럴드 같은 작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고 무대 위에서는 조세핀 베이커가 파리 전체를 뜨겁게 달궜죠. 그리고 사진작가 만네이는 이 모든 빛나는 순간들을 자신의 렌즈에 담았습니다. 그때 세상의 중심은 단연코 파리였습니다. 르코르비지의 그 이성적인 비전이 가장 완벽하게 그야말로 결정체로 구현된 작품이 바로 이 빌라 사보아입니다. 살기 위한 기계라는 그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서 모든 디테일이 기능과 순수한 형태를 위해 디자인됐죠. 이 순백의 건물은 이후 현대 건축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의 그 화려했던 축제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공황과 파시즘이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유럽 대륙을 뒤덮기 시작했죠. 이 거대한 불안 속에서 예술가들의 시선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바로 무의식의 세계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초현실주의의 시작입니다. 앙드레 브루통을 중심으로 모인 예술가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가 꾸는 꿈이나 무의식, 억압된 욕망의 세계를 그대로 끄집어내려고 했죠. 말 그대로 현실, 리얼리즘을 뛰어넘는 서를 세계를 포착하려 한 겁니다. 초현실주의는 그래서 아주 낯설고 충격적이었어요.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에서 면도칼로 눈을 가르는 그 유명한 장면,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시계가 나오는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그리고 털로 뒤덮인 메레트 오펜하임의 찻잔 같은 걸 떠올려 보세요. 꿈처럼 기이하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이미지들. 이게 바로 초현실주의가 보여주고자 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전쟁 사이의 시기가 막을 내리는 지점으로 향합니다. 수면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던 정치적 긴장은 마침내 거대한 전쟁으로 폭발했고 예술가들이 꿈속에서나 그리던 그 악몽이 정말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1937년에 열린 파리 만국박람회는 다가올 비극을 보여주는 불길한 예고편 같았어요. 이 사진을 보면 나치 독일관의 거대한 독수리와 소련관의 노동자상이 서로를 아주 매섭게 노려보면서 마주서 있죠. 마치 결투를 앞둔 두 거인처럼 세상을 둘로 갈라놓을 이념 대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박람회의 스페인관에서 피카소의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꼽히는 게르니카가 세상에 나옵니다. 나치 독일이 스페인의 작은 마을 게르니카를 무차별 폭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카소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붓을 들었죠. 그렇게 탄생한 이 거대한 흑백의 그림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인류의 가장 강력하고도 슬픈 외침이 되었습니다. 결국 파리는 나치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해요. 나치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에서도 파리의 카페와 극장에서는 문화활동이 계속되었거든요. 예술가들은 생존을 위해 침묵하거나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것인가, 아주 끔찍한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거죠. 바로 이 절망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 태어납니다. 바로 실존주의예요.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 같은 철학자들은 이런 극한의 현실 속에서도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만 하고 그 선택에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신도, 이념도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세상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해방이 되고 세상은 나치 수용소의 끔찍한 실상을 담은 사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충격에 대한 피카소의 예술적 응박이 바로 학살이라는 작품이에요. 거칠고 어두운 흑백의 선으로 그려진 이 그림은 게르니카가 전쟁의 폭력 그 자체를 고발했다면 이건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현장에서 느껴지는 깊은 공포와 슬픔을 담아냈습니다. 다시 처음에 그 인용구로 돌아와 봅니다. 마누엘 아사냐는 우리가 과거의 그 혹독한 교훈, 응징의 뮤즈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파리의 예술가들은 바로 그 혹독한 교훈을 자신들의 작품 속에 피와 살로 새겨 넣으면서 온몸으로 시대를 증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술이 어떻게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향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예술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과거 그 응징의 뮤즈로부터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